대선을 준비하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945년 남한의 최초의 국호는 조선인민 공화국이었습니다. 자, 1945년 8월 9일 날로 가시죠. 미국이 일본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그 전까지 가만히 있던 소련이 이제 곧 일본이 망할 것을 알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서 158만 명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순간 대일본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련은 독일을 패망시킨 승전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번에 다시 6일 동안 싸우고 일본의 항복까지 받아낸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의 목표가 분명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소련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과 싸우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날 그 당일날 대일본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또 하나의 이 소련 군대가 두만강을 바로 건넙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북한 지역을 차례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소련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을 동원했습니다. 해군으로 이 북쪽에 이 항구 도시들 쪽으로 군대를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한순간에 이 북쪽이 공산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근데 이미 북쪽은 소련에게 점령당해서 인민위원회로 공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민위원회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공산주의의 핵심 전략이죠. 이 공산주의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 전략으로 세워집니다. 각 시도, 군, 읍면리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시위, 폭동 등을 일으켜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민재판으로 그들이 이미 사상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앙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의 플레임을 알죠. 소련의 플레임이 뭐죠? 소련은 이게 우리가 이거를 줄임말로 쓰는 것 뿐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이 소비에트라는 뜻이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위원회.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도 위원회 국가죠. 그래서 김정은을 뭐라고 불러요? 김정은 위원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민위원회, 최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련은 공산화된 러시아를 중심으로 15개의 나라,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15개 나라들을 마치 이 한 나라의 인민위원회처럼 이 소련이 이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삼아서 연방체를 만든 것이 이게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연방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비에트 연방의 한 부분처럼 소련 공산당에게 점령당하여 소련의 헌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북한의 헌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1945년 해방됐을 때 이미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한은요. 자, 남한은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북쪽은 소련에게 점령당하여 공산화가 된 상태지만 남한은 해방된 뒤에 미군이 한 달 뒤에 들어옵니다. 9월 8일이요. 이때 미군이 남한으로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이거는 항복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미군은 다른 지역에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 뒤 그래서 8월 9일 날 뒤늦게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한 후에도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 땅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이 미군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해방된 이 남한에 미군이 들어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남한 사회가 안정되도록 한 뒤에 이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포츠담과 얄타 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과 함께 결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죠. 자, 이게 미군이 들어왔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해방되자마자 일본 식민지 끝난 줄 알았더니 미군 식민지 됐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무식한지, 당시 남한에는 연합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적인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시로 남한 정부를 대표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미군이 완전 철수했습니다. 미군 철수했다고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미군이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소련에 점령당하여 식민지처럼 점령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지점으로 돌아가시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지만 미군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이 9월 8일 날 들어오죠. 약 한 달간의 기간이에요. 이 한 달간의 기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소련에 장악당해서 나름의 공산주의의 질서가 세워졌지만, 그럼 남한은요? 해방된 남한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무정부 상태가 돼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한의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아직 본인들은 일본으로 철수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상태로 보복과 테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일본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항복했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서 사람을 죽여야겠죠. 그럼 국제적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본은 빠르게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한에서의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자, 새벽 7시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은밀하게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가 천황이 항복하기 불과 5시간 전이에요. 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정을 보장해달라며 해방된 남한이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운에게 건국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조선 총독부가 여운형에게 건국을 맡겼을까? 그것은 바로 여운형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주장 아닙니다. 이것은 KBS 역사저널이란, 이 KBS 역사저널 이 프로그램은 좌편향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북쪽에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소련과 친한 공산주의자를 타졌습니다. 여운형이 소련과 가까운 공산주의자였던 이유로 해방된 남한의 건국을 이 여운형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행정 조직과 돈을 다 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과 함께 바로 만들어진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그럼 여기서 건국이 뭐예요? 여기 건국. 여기서 건국이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운형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는 배제학당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1911년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까지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자입니다. 박헌영과 함께 이 조선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박헌영은 강성 공산주의자예요. 여운형은 박헌영보다는 조금 온건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박헌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박헌영은 북쪽의 노동당, 북노당의 최고 지도자가 김일성이고 남쪽의 최고 지도자가 박헌영입니다. 이런 박헌영과 가까운 동지가 여운형이라고요. 그래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출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서 남한 지역의 형무소에 갇혀있는 1만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킵니다. 이 정치범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진.
보통 우리가 이거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진은 보통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기뻐하는 사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아닙니다. 이거 자료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8월 16일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공산주의 정치범들이 풀려난 거 만세 부르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풀려난 1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한순간에 남한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 남한 땅에서 계속 시위와 폭동, 학살 이게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박헌영은 뭘 했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월 21일 날 나와요. 그것이 현 정세와 남한에서의 우리의 임무라는 그 책입니다. 책. 이 책을 발표를 해요. 이것을 8월의 태제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남한에서의 조선공산당 이 활동, 이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그래서 이때 박헌영은 이 8월의 태제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조선공산당을 공식적으로 재건합니다. 남한에서요. 그리고 남한에서 본격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합니다. 이 8월의 태제의 핵심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이 해방 전에 일본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조직들이 점조직처럼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선 공산당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거대 세력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이 8월의 태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8월의 태제로 인해서 남한에 흩어져 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조선공산당으로 인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여운형의 건국위원회까지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 남한에 소련식 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도록 여운형에 몰아붙여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이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틀 전에 급하게 해방된 이후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공식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의 국가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의 국가의 첫 공식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로 선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여러분 네이버예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신기하게도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아니죠. 조선인민공화국이 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국가 지도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당시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발표한 내각입니다. 당시 남한에 있는 우파 인사들은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이 내각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운형은 이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지면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서 균형을 맞춘 국가처럼 보이게 했었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명단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서 노란색이 우파예요. 우파에 속한 사람이 나머지 다 좌파입니다. 근데 여기 이승만이 나오죠. 이승만이 주석입니다.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이 이승만이면 이게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냐? 아니라고요. 이때 이승만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국내에 없었고 이승만은 10월 달에 들어옵니다. 또 여기 김병로 사법부 장관을 제외하고 조마식 장로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고요. 조마식 장로는 남한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구를 포함한 나머지 여기 우익 장관들 여기 명단 전부는 임시정부 요인들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면 45년 11월에 들어옵니다. 45년 11월부터 미군 수송기를 타고 비행기가 없어서 미군 수송기 타고 한 명씩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에는 우익 장관들 자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100% 박헌영의 좌익 인사들로 대리로 다 채워져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김구
임시정부 요인들이 오기 전까지 남한을 빠르게 북한처럼 이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국무총리 허언을 하십니까? 허언. 이 사람이 얼마 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최고 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 대학 총장이 됩니다. 여기 교통부 장관 홍남표, 또 이 사람도 얼마 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관수는요,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의 핵심 간부입니다. 그는 다음에 46년에 남로당에서 위조 집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놓고 간 그것을 가지고 위조 집회를 만들어요. 그거 적발돼서 남한에서 그 돈 갖다가 이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붙잡힌 아주 뼛속까지 공산주의였습니다. 이강국은 북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 역시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6.25 때 이 사람이 인민군 야전병원의 총책임자로 남한을 쳐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김원봉은 잘 아실 겁니다. 이름 잘 아실 거예요.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도와 김일성 정권 수립을 돕는 핵심 세력에 대해서 북한 서열 7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25 때 이 김원봉이 인민군을 내려왔었을 때 그 군량민을 책임졌던 그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여기 이주화도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 핵심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남한에서 남아서 간첩질을 하다가 붙잡히게 돼요. 근데 6.25 전쟁 때 김일성이요, 북한의 수용소에 가둬뒀던 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이 조만식 장로님과 인질 교환할 때 이 사람 풀어주고 조만식 장로로 데려가라 할 만큼 매우 아꼈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남한의 첫 국가의 공식 명칭 조선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자로 장악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운형을 앞세워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남로당의 박헌영은 이때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운형이 이전에 세워놨던 각지에 세워놨던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들을 총 145개 인민위원회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좌파의 대부가 도울입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 KBS에서 강연한 내용이에요. 그 영상 다 있습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시작은 북한과 똑같이 인민위원회 공산당 조직으로 전국이 만들어졌고 그 지역들은 시위와 폭동 그리고 인민재판으로 사람들 민간인들이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1945년 마침내 9월 8일 날 하지 장군이 이끄는 미7사단이 우리나라에 소련보다 한 발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원래 하기로 계획된 대로 일본군의 항복 요구 조건대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한간에 인터넷 사진 보면 이때 일본 사람들이 무기 들고 막 당시에 뭐 날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민주정부를 세우게 했던 이 미군정은 이미 남한 정부와 지방들까지 북한과 똑같은 인민위원회로 장악당했기 때문에 여운형의 인민공화국과 계속 충돌을 해요.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결단을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미군정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이 남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남한 정부가 아니다. 남한의 정부는 미군정밖에 없다는 이 성명서를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군정이 하주 장군이 미국에 요청을 해요. 이승만을 데려오려고요. 당시 이승만이요, 이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입에서 막았던 겁니다. 워낙 이 사람이 까다롭고 똑똑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이승만을 이 남한으로 보내지 않고 막았어요. 하지만 이때 하지 장군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결국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조용히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승만은 이 다음 화면처럼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무슨 비밀이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남한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145개의 공산주의 인민위원회로 장악된 남한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합니다. 결국 이승만이 1945년 12월 17일 날 KBS 라디오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 내용은 조선인민공화국 이 체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주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연설 전체가 국가 자료원과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한의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가족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공산주의 실체를 알려줘라. 그런데 그들이 공산주의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이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따른다면 가족으로서 인연을 끊고 원수처럼 대해라.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요, 가족도 고발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사람을 죽일 때 항상 하는 것이 인민재판입니다. 이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게 하고 사람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죽일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죽일 때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 도끼로 내려찍고 아주 사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래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승만의 내용이, 이 발언이 너무 과하고 폭력적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승만에 대해서 둘로 갈라져 있죠.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이승만, 한쪽은 김구를 주장하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보죠.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신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신문이요. 최초의 신문은 알 겁니다.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의 독립신문이에요. 그러나 일간지, 매일 나오는 신문, 이 매일 신문이 바로 발행인이 이승만입니다. 이 신문을 매일 발행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겠죠. 당시 이승만은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웠고 수많은 서양의 책과 신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당시 조선에서 세계사와 국세 정세 등 이것을 폭넓게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신문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 매일 신문은 한글 신문입니다. 한글로만 된 신문이에요. 그래서 천대를 받는 국민들까지 깨우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1899년 1월 9일 고종에 의해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갇힙니다. 그 이유는 이 매일신문에 당시 우리나라 왕정체제였죠. 조선이 앞으로는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미국 같은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종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수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교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대단하죠.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갔는데 바로 또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다 또 걸려요. 그래서 엄청난 고문과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2월 2일 날 한성 감옥에서 신음을 하며 성경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위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사용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죄수들이 성경을 읽도록 한글과 영어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감옥에서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이 이승만이 만들었던 거 아세요? 최초의 영안사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서 도움으로 이 풀려나게 돼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당시 국제정제성에서 또 통역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 이승만이 마침내 풀려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와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조선 사람이 가서 뭘 공부했겠냐, 좀 도움 받았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논문이 다 있습니다. 그 논문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그 논문이 다 있고 몇 번 인용됐고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많은 글들을 써서 밖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1903년 신학월보라는 잡지에 기재된 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글이죠.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0.5%밖에 안 되는 이때 이승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조선이 살 길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벌써 깨닫고 글로 남겼습니다. 1903년이에요. 1903년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요, 세계 선교입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 땅에 복음부터 전하며 이 한민족은요,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미국이 잘 사는 것도 그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이 우리가 이 독립운동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장 독립운동하고 하나는 외교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선동되지 마세요. 좀 잘 좀 이해하시죠.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계속 띄우는 건 뭐예요? 무장 독립운동입니다. 나보다 말한 게 아니에요. 무장 독립투쟁으로 일본군 몇백 명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일본의 보복으로 몇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일, 이 무장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보시게 되면 1920년대 이후에 이게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일본은 몇 명 죽이고 몇만 명이 보복당해 죽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자체들도 이것에 대한 회의감과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장 독립 투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이승만은 외교를 주장합니다. 이거 이렇게 싸우면 억울하게 무고한 양민들, 우리나라 무고한 양민들만 죽어나간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외국의 강대국 도움받아 외교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약소국은 외교가 정답이라며 1941년에 일본 내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씁니다. 우리 이 책 잘 알 거예요. 당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요. 당시 이 미국은 일본의 정책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승만이요. 그래서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실체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미국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은 반드시 공격하게 될 것이다. 당시 국제정세와 일본의 정치와 군대를 보면서 일본이 결국은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 이승만 향해서 좀 미친 늙은이라고 그냥 일본 미워해서 그러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로 5개월 후에 진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일본 내막기가 이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대통령부터 고위 장관과 장군들, 언론인까지 이 책을 다 읽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부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대한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계속 외교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1944년이에요. 1944년에 미국 최신부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우표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뭐가 아쉽다고 초강대국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하는 우표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똑똑해서만이 아니에요.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940년대까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도 소련과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공산주의 위험하다고, 그 실체 위험하다고, 그들은 악하다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요, 1924년 이미 공산당 당부당,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이 글까지 이미 썼었어요. 공산당, 그러니까 1907년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죠. 23년에 이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을 모르고 전 세계에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그 사상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로 싹 넘어가고 있을 때 이승만은 바로 그 초기부터 이 공산주의 위험하다, 이 당부당이라는 내용을 적어냅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내용을 얘기해요. 이 내용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처럼 이승만은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가 된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하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이 박헌영의 남로당과 그 세력인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과 미군정을 도와서 인민위원회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을 도와서 인민위원회가 싸웠던 사람들이요. 근데 누구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자, 벌써부터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입니다. 여러분 서북청년단 아십니까?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검색해보면 북한에서 올라면 이 우익 테러 집단으로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까? 남한에서 왜 남한에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까? 여기 서북청년단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김일성의 인민위원회에 핍박을 받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으로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결국 여기서 서북청년단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남한은 공산주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북한처럼 인민위원회가 공산화가 되어서 전국에 145개 인민위원회가 각 지역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폭동과 시위와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서북청년단에서 잘못된 오해 중에 이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죠. 서북청년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김구가 함께 동참했던 거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위키백과 사전에 최신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창립 배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구가 지원을 해서 같이 만들고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김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위키백과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김구의 이름이 이승만보다 먼저 나옵니다. 당시 이 서북청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 도망쳐 내려온 이 월남한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남한이 공산주의로 난리를 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공산주의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민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배반했다며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다시 공산당에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하며 인민위원회에 가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지고 온 재산들 부르주아 반동 분자들하며 그래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망쳐 내려온 이 월남한 탈북민들이 서북청년단을 만들어서 내 가족을 지킨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인민위에서 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실 줄 아셔야죠. 왜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이 나라에서 그런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남한의 분위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진짜 그 분위기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 표보를 보실까요? 이 표가 뭐냐면 1946년 8월 13일 날 동아일보에 나왔던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 미 군정에서 남한 국민들의 정치 의식 이걸 조사한 거예요. 이때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는 지금의 분배, 복지 정책을 하는 그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 시대 속에서 공산주의가 싫다고 남한으로 도망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탈북민들은 남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며칠 전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탈북민이 33,700명입니다. 그 중에 32,000명이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 탈북민 연합회에서 북한 탈북민의 개개인에게 일일이 확인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1,000명은 타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700명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지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요. 약 95%입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럼 왜 탈북민은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 교회에 탈북민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가족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중국으로 인신매매 팔려다녀서 학대받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한국에 온 이 탈북민들, 그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알죠. 왜 탈북민의 95%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까요? 아니, 이렇게 공개 지지하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조용히 있는 게 당연히 낫죠. 이렇게 말하면 손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시그널은 아닐까요? 해방 후 공산당의 무자비함과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이 서북 청년단, 그들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다시요. 이 시대 서북 청년단을 향해서 우리 테러 집단이라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시대 역사를 아냐고요?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등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를 바라본 시선이 왜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 우리말로 말하면 꼰대, 노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양쪽으로 시선이 갈라져 있죠. 근데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진짜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쪽을 말하고 있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어느 쪽의 역사관을 선택하고 있냐고요. 저희 집안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북청년단, 우리 군인에게 학살당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인민위원회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서 죽거나 행방불명 당했어요. 이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와 같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공통적인 주장과 증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정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각 가정의 세대 차이 문제는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직접 경험한 어른들의 역사관과 학교나 언론에서 편향된 지식으로, 얻은 지식으로 갖게 된 역사관의 차이, 이게 세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서북청년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부정하는 겁니다. 왜? 1948년에 대한민국 국군을 만듭니다. 이때 국군의 주축이 서북청년단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당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각 지역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반란 폭동들이 막 일어날 때 그거 진압하려는 경비대들이 진압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다시 돌변해가지고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반란 세력을 합세하여 이 인민위원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더 갖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군을 만들었을 때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무장을 했던 겁니다. 이때 서북 청년들이 국군의 주축이 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당시 구조상, 당시 흐름상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 상황에서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왔으면 군대 안에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게 자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국군을 만들 때 서북 청년단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람 중심으로 국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김일성이 밀고 내려올 때 군대 안에서 반란이라는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백골부대 아십니까? 넘겨요. 백골부대요. 이 백골부대가 서북 청년단 3,000명 모아서 이승만이 만든 최초의 전투부대라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서울 수복 전투와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넘어간 북진한 부대가 백골부대였습니다. 여기 백골부대의 백골 마크는 6.25 전쟁 때 서북 청년들이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은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과 싸우면서 유래된 것이 이 부대 마크가 된 겁니다. 그럼 왜 백골을 그려 넣었죠? 이 백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 원래 이런 해골 같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의미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백골이 돼도 내 고향 북한을 되찾겠다라는, 죽어도 내가 북한 땅, 우리나라 되찾겠다, 내 고향 되찾겠다, 공산주의로부터 되찾겠다. 그래서 이 백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공산주의와 싸운 부대가 백골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인 이유가 뭐죠? 10월 1일인 이유가 뭐죠? 백골부대 때문이죠. 6.25 전쟁 때 백골부대가 최초로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날이 10월 1일이에요. 백골부대가 최초로 우리 군대에서 최초로 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 청년단을 우익 테러 집단으로만 욕하는 것,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테러 집단으로 욕하고 이건 국가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이처럼 미군정은 해방 후에 공산주의가로 시작된 이 남한이 자유민주정부를 세워지도록 한 뒤에, 그리고 나서 49년 6월 30일 날 이 미군이 모두 철수를 합니다. 좌파들의 주장처럼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자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바랬던 대로 이 미군이 철수했고, 그런데 결국 1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 이 김일성이 라디오 방송으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에 숨어있는 좌익 세력들을 다 깨웠습니다. 자, 각 도처에서 인민들이 일어나 반역죄를 처단해라. 그리고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다시 세워라.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김일성은 6.25 전쟁 때 무너진 남한의 인민위원회를 다시 복구해서 각 도시를 점령하고 남한 각 지역에 대한 남노당과 좌파들에게 무장봉기를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십시오. 항상 북한이 남쪽을 점령할 때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팔에다가 빨간 완장을 차고 사람들을 학살하죠. 그게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인민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우리나라 좌파들은 6.25 전쟁에 이승만과 미국이 무고한 이 백성들, 이 인민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이 교수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아셔야 돼요. 이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역사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친공산주의 좌파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고 그 글을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그림 때문이에요. 이 책의 그림이 보이세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세요? 이게 누구 그림일까요? 그래, 피카소입니다. 1951년에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이 피카소가 프랑스의 공산주의 당원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거기서 민간인 학살한다, 미군이. 여기 나치의 임산부들과 아이들은 북한 주민입니다. 그리고 총불을 겨는 현대식 무기로 무장된 무리들이 미군입니다. 이 그림은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황해도 신천군의 인구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천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대학살을 당한 현장을 묘사한 이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미군이 저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당시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평양으로 빨리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후방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오래 머물며 민간인 3만 5천 명을 학살할 이유도 없었고, 만약 미군이 이런 짓을 했다면 우리 한국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시 신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만 들어도 퇴각하는 이 북한군과 이 빨치산들이 이 미군과 이 한국군에게 협조할까봐 그들을 몰아넣고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에서도 이것이 미국에 썼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 거짓말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양민 학살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거짓말합니다. 무고한 시민들 속에서 선동하고 죽게 만들고 나서도 억울한 양민 학살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역사에서 양민 학살만 보는데, 무고한 양민 학살만 보는데 정말 보셔야 돼요. 거기 왜 벌어졌는지, 어떤 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갑자기 누구를 막 죽였는지, 그거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아요. 4.3도, 여순 반란 사건도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만 얘기하고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을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예요. 그걸 몰라요. 하지만 6.25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한의 윤미위원회를 다 파괴하고 휴전으로 이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 우리나라 안에는 좌와 우로 갈라져서 공산주의자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황폐하게 됐고,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가난해졌죠.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가난하게 만든다. 이걸 철저하게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반공을 외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공 외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반공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화됐지만 이 조그만 땅덩이는 이걸 지켜내요. 우리나라를 지켜냅니다. 가치 공산주의가 되면 가난해집니다.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는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농업 중심이에요. 식량사업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가 돼서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반공으로 국민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죠. 이전까지는 반공이 아니에요. 친공과 반공이 같이 있었어요.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했던 것이죠.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반공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하나 됐죠. 공산주의로 하나 됐죠. 그리고 망한 거죠. 그리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모든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나 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요. 국가적으로 경험했다고요. 역사가 경험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방공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무슨 방공을 외치냐,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가 되냐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잘못 짚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뭘로 하나가 될 거냐를 말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될 거냐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중간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더 이상 방공을 외치지 않습니다. 방공을 외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고요. 그 말하지 말라는 정치 얘기는 뭐예요? 어느 쪽의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을 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북한을 포용하고 김정은과 손잡고 평화를 주장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만 북한을 욕하고 북한은 위험하다, 북한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 얘기라고 막아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친북, 종북, 주사파,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북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그쪽이 한편이잖아요. 그냥 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 같은 편 같이 살지 여기서 왜 난리를 치냐고. 대한민국은 반공으로 하나 되고 북한이 만약 공산주의를 버린다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그냥 믿어만 주고 지원했습니다. 바뀐 게 있어요?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고요?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 되면 되는 거죠. 대신에 북한이 미사일 버리고 북한 동포들 때려 죽이지 않고 굶어 죽이지 않고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허락한다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그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아니라고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요, 한순간에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또 갈라집니다. 성도들, 이번 대선에서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정체성을 잡아주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용하는 자들은 안 됩니다. 같이 망해하고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갈라져 있죠. 우리 싸우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싸우지 않으려면 하나 돼야 됩니다. 중간은 아니라고요. 중간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문제만 터지면 서로 또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뭐죠? 정확히 진단하자고요. 원인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안에 친 러시아파와 반 러시아파가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요, 방송에서도요, 시민들 속에서도요.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 판단할 수 있죠. 자, 판단해 보죠. 우크라이나가 잘 살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친러예요, 반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선장하고 그 나라가 자유하고 그 나라가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친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친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분은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럼 우리나라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중간이요? 아니,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공으로 가야 돼요? 친공으로 가야 돼요? 아니,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가지고 뭘 갈등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하나 돼야 됩니다. 중간은 안 됩니다.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 이 말씀 다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지휘관으로 뽑으라고, 각 지파의 족장들 지휘관으로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 정탐꾼은 왜 각 지파의 대표여야 할까요? 왜죠? 왜죠?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모세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이후의 내용을 볼까요? 12지파의 각 지파의 장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말하는데 놀랍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말합니다. 거기 그 땅에 소수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10개의 지파 장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합니다. 10개의 지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며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은 두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정복하자는 의견을 들었어요. 이때 백성들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어느 편이었죠?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지파의 장들 12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에 임하여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마다 분열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냐고요?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자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됨을 말씀하시려면 어디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왜 정탐을 보내고 왜 지도자를 보내셨을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가치가 있는지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분명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직접 정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그릇과 믿음,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들이 하는 말, 행동,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은 복을 받을 만한 자인지,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지도자들의 그릇과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시험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공과 반공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 우리나라는 내부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나라는 반공과 친공으로 사실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정치관의 차이. 그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풀어가는 방식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야 될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 돼서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언제 이 나라가 고통받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셨는데 왜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요? 중간은 없다고요. 사실 이 나라는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다 망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쪽 편을 들면 이쪽 이기고 그 사람들이 이쪽 편을 들면 저쪽 이기고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옳은 것이 있으면 한쪽을 밀어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셔요. 그 나라가 친러와 반러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안다면 알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다고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성도는 정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실 만한 가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이 말이 불편하다면 뭐가 불편하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가? 말하지 말라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거 때 이때 말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저주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저 북한 땅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